2015년 6월 29일 아침 성남시의 한 회의장 앞 빨간 조끼를 입은 노동자 140명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그들은 소리쳤다. 그들은 울었다. 그들이 막으려 했던 것은 단 하나. 회의실 안에서 진행되고 있던 투표였다. 불과 몇 분 후 주주들이 손을 들었다. 38년의 이름이 지워졌다. 그 이름은 삼성테크윈이었다. 전성기의 삼성테크윈을 생각해보라. 창원의 거대한 공장에서 탄생한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육군의 척추였다. 터키, 인도, 폴란드, 핀란드 10개국 이상의 군대가 이 무기를 선택했다. 총 계약 규모만 수조 원.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보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그 무기를 만든 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어떻게 파산도 없이 패배도 없이 단 한 번의 이사회 결정으로 38,000일의 역사가 사라질 수 있는가? 이것은 공장이 문을 닫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기업이 사람을 자산으로 분류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매각하는 이야기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 정부는 결정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따라 경상남도 해안가의 작은 도시 창원은 하루아침에 국가산업의 심장부로 지정되었다. 논밭이 있던 자리에 도로가 깔렸다. 공장 부지가 그어졌다. 전국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몰려들었다. 창원은 도시가 아니라 프로젝트였다.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산물이었다. 삼성은 그 의지에 올라탔다. 1977년 삼성은 창원에 새 법인을 설립했다. 이름은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창립 첫 해 이 회사가 생산한 것은 카메라가 아니었다. 전자제품도 아니었다. 미사일 추진 시스템이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 아래 자국 방위 산업을 키워야 했고 삼성은 그 요구에 응했다. 평화로운 소비자의 브랜드로 알려진 삼성이 창원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정밀기계, 무기체계, 국가안보. 이것이 삼성정밀공업의 언어였다. 1938년 창원의 첫 번째 공장과 정밀기계 연구소가 세워졌다. 연구소 복대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박 엔지니어였다. 그는 25이었다.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갓 졸업한 그는 국가가 부르는 곳으로 왔다고 믿었다. 월급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감각.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창원의 공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명이었다. 1979년 회사는 두 개의 방향으로 동시에 뻗어나갔다. 하나는 하늘이었다. 일본 미놀타와의 합작으로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생산이 시작되었다. 한국 최초의 항공엔진 국산화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엔지니어들은 GE와 기술 협력을 맺고 미국과 독일의 기술 문서를 밤새 번역하며 공부했다. 다른 하나는 렌즈였다. 같은 해 미놀타와의 합작으로 카메라 생산도 시작되었다. 정밀광학 기술을 가진 회사가 카메라를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확장이었다. 누구도 이 결정이 훗날 회사의 정체성을 흐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980년 창원의 두 번째 공장이 완공되었다. 1981년부터 항공기 부품 생산이 본격화되었고 1982년에는 항공기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같은 해에 29의 청년 김용희가 창원 1공장에 입사했다. 그는 용접 라인에 배치되었다. 손이 빠르고 눈이 정확한 그는 금세팀에서 인정받았다. 그에게 이 공장은 자부심이었다. 삼성의 이름을 달고 국가를 위한 부품을 만드는 곳. 그는 오래 일할 생각이었다. 정년까지. 1983년 회사는 한국중공업의 중장비 공장 일부를 인수하며 규모를 키웠다. 1984년에는 다관절 조립 로봇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회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이루어졌다. 벤마이르슈밀라비메람 자주포 생산 시작. 훗날 K9 탄더러의 직접적인 전신이 될 기술이 이 시기에 창원 공장 바닥에서 태어났다. 1985년 프렛 앤 휘트니와의 합작으로 삼성 항공산업이 설립되었다. 1986년에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사업 KFP의 주 계약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제 이 회사는 단순한 부품 제조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안보 산업의 핵심 파트너였다.
1987년 2월 회사는 이름을 바꾸었다. 삼성항공 주식회사. 그해 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연구소에는 헬리콥터 개발팀이 꾸려졌다. 창원 공장의 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박 엔지니어는 이제 35이었다. 그는 연구팀으로 옮겨 신형 무기 체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기술 도면이 쌓여 있었다. 그 도면들 중 일부는 아직 이름조차 없었다. 몇 년 후 그것들은 K9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었다. 창원 1공장의 김용희는 선임 기술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새로 들어온 후배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쳤다. 공장 안에는 활기가 있었다. 야근이 많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당분간은. 1989년 창원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노후화된 M114 견인포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사거리 40km, 분당 6-8발, 30초 안에 첫발 사격,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국산 기술. 더 이상 미국산 M109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박 엔지니어의 팀이 그 과제를 받았다. 이후 9년은 실패와 수정의 연속이었다. 냉각 시스템이 과열되었다. 포탑 회전 메커니즘이 기준치를 맞추지 못했다. 자동 장전 장치는 설계 단계에서만 12번 바뀌었다. 독일 MTU 엔진을 장착하고 미국 앨리슨 변속기를 통합하면서 엔지니어들은 외국 부품 매뉴얼과 한국어 도면 사이에서 매일 밤 씨름했다. 박 엔지니어는 나중에 이 시기를 우리가 진짜 엔지니어가 된 시간이라고 회고했을 것이다. 설계가 틀렸을 때 탓할 외국 기술자가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계산이 있었고 자신들의 책임이 있었다. 1996년 창원 외곽시험장에서 K-9은 1호 프로토타입이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다. 굉음이 울렸다. 흙먼지가 솟구쳤다. 수치는 기준을 충족했다. 박 엔지니어의 팀은 침묵했다가 그 다음 순간 소리를 질렀다. 9년이었다. 9년의 도면과 야근과 실패가 그 한 발의 포성으로 응답을 받았다. 1998년 12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항공산업과 케이프 마신 자주포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1969년 첫 번째 K9이 대한민국 육군에 인도되었다. 같은 해 회사는 항공기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넘기고 방향을 전환했다. 2000년 회사는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삼성테크윈, 항공에서 기술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이름 안에 새로운 야망이 담겼다. 방위, 에너지, 반도체 장비, 카메라, 로봇, 모든 것을 하는 회사. 하지만 그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름 변경이 아니었다. 2001년 터키 육군 지상군사령부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K연론은 자주포 수출 계약 규모 약 10억 달러. 터키는 이 무기를 T-155 피르티나 포르트나 폭풍로 명명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처음으로 외국 군대의 제식 장비가 되는 순간이었다. 창원 공장은 들끓었다. 뉴스가 전해지던 날 야간 교대 근무 중이던 김용희는 동료들과 함께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었다. 특별한 건 없었다. 그냥 커피였다. 하지만 그날의 커피 맛을 그는 오래 기억했다. 자신의 손이 만든 부품이 실린 무기가 지구 반대편 군대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연봉 인상보다 강한 것이었다. 2004년 터키군이 T-155 피르티나를 처음 운용하기 시작했다. 계약 이후 3년, 삼성테크윈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지원까지 완수했다. 같은 해 삼성테크윈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2005년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 같은 회사가 자주포도 만들고 카메라도 만들었다. 외부에서 보기엔 기이했지만 내부에서는 자랑스러운 다양성이었다. 2008년 11월 26일 방위사업청과 삼성테크윈은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 1조 5천억 원. 2012년까지 K9 자주포와 K-레딩 탄야군 반장갑차를 대한민국 군에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방위 계약이었다. 창원 공장의 수주 장원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해 삼성테크윈은 5개 사업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방위, 항공, 로봇, 에너지, 보안 카메라. 각각의 사업부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배치되어 있었다. 창원 본사 외에 성남 R&D 센터가 가동 중이었다.
회사는 독일과 영국에 판매 법인을 두고 있었다. 해외 전시회마다 삼성테크윈의 부스에는 바이어들이 줄을 섰다. 이 무렵 이 과장이 입사했다. SKY 대학 경영학과를 나온 그는 전략기획팀에 배치되었다. 그의 눈의 회사는 흥미로운 퍼즐이었다. 왜 한 회사가 자주포와 CCTV 카메라를 동시에 만드는가? 왜 방산 사업과 소비자 전자 사업이 같은 지붕 아래 있는가? 그는 보고서를 썼다. 분석을 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회사는 잘 나가고 있었고 숫자들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2010년 11월 23일 모든 것이 흔들렸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K마임으로 응사했다. 육문 중 이문이 초기 고장을 일으켰다. 전투 상황에서 자주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다. 뉴스가 퍼졌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삼성테크윈의 이름이 국정감사장에 올랐다. 이후 조사에서 더 불편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K9에서 접수된 기술 결함 보고만 1,700건 이상. 핵심 사격 통제 시스템은 23816 프로세서와 MS-DOS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의 기술이었다. 창원 공장의 박 엔지니어는 이 뉴스를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봤다. 그는 말이 없었다. 기술적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예산이 있었다면 진작 업그레이드 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저가 입찰을 원했고 삼성은 계약을 따내야 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타협이 일어났다. 김용희는 공장에서 동료들과 뉴스를 봤다. 누군가 말했다. 우리 제품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삼성 본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 공장 노동자들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결정은 언제나 서울에서 내려졌다. 연평도 사태 이후 창원의 공기가 달라졌다. 여전히 기계는 돌아갔다. 여전히 주문은 들어왔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직 누구도 이름 붙이지 못한 그 어긋남이. 2000년대 중반 성남 R&D 센터의 회의실에서 이 과장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슬라이드에는 숫자들이 빽빽했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 영업이익률, 시장 성장 전망. 방위 사업은 안정적이었다. 에너지 사업은 성장 중이었다. 보안 카메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반도체 장비 사업은 삼성전자의 수요에 기대어 숫자를 채우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포트폴리오였다. 그러나 이 과장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회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떤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가? 군대인가? 일반 소비자인가? 반도체 공장인가?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회의실에 없었다. 삼성테크윈은 모든 것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한국 재벌의 논리는 단순하다. 크게 벌려라. 빠르게 확장하라. 계열사 간 시너지를 만들어라. 삼성테크윈은 그 논리에 충실했다. 1979년 카메라로 시작한 다각화는 2000년대에 이르러 5개 사업부로 불어났다. 각 사업부는 서로 다른 고객, 서로 다른 기술,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였다. 방위 사업부의 엔지니어들은 10년짜리 개발 주기에 익숙했다. K9 하나를 완성하는 데 9년이 걸렸다. 그들에게 빠르다는 것은 3년 안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보안 카메라 사업부는 달랐다. 6개월마다 신제품을 출시해야 했다. 중국 경쟁사들이 가격을 낮추고 해상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속도를 따라가야 했다. 그들에게 느리다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었다. 두 세계가 같은 회사 안에 있었다. 같은 이름을 달고 같은 주주를 모시고 같은 임원실 아래에서. 창원 공장의 김용희는 이 구조적 모순을 학술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몸으로 느꼈다. 자주포 라인에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다. 설비 교체 요청이 미뤄졌다. 연구소에서 새로운 인력이 줄었다. 대신 보안 카메라 부서는 새 사무실을 얻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고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다. 위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창원 공장 노동자들의 세계였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왔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2009년 첫 번째 분리가 일어났다. 삼성테크윈의 카메라 사업부가 삼성 디지털 이미징으로 독립분사되었다. 30년간 함께했던 사업이 하나의 서류로 잘려나갔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집중화였다.
실제로는 회사가 자신의 일부를 스스로 떼어내기 시작한다는 신호였다. 이 과장은 이 결정을 회의실에서 보고받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논리적으로 맞는 결정이었다. 선택과 집중, MBA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창원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은 교과서를 읽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울 본사의 논리는 창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내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집중 투자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그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다. 스마트폰, 메모리 칩이 갤럭시, 이것이 삼성의 미래였다. 삼성 테크위는 그 미래 안에 없었다. 자주포는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가스터빈 엔진은 갤럭시가 아니었다. 방위산업은 분기별 실적 발표에 어울리는 숫자를 만들지 못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은 10년에 한 번 체결되었고 그 사이 몇 년은 매출이 평평했다. 삼성전자 이사회의 눈에 삼성테크위는 점점 더 이상한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팔기엔 아깝고 키우기엔 맞지 않는 전략의 언어로 말하자면 비핵심 자산. 아무도 공식적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본사의 회의실에서 그 단어는 이미 조용히 순환하고 있었다. 창원에는 또 다른 어둠이 있었다. 삼성은 오랫동안 문호조 원칙을 유지해 왔다. 노동조합은 허용되지 않았다. 조합 결성을 시도하는 직원은 조용히 정리되었다. 1995년 김용희가 경상남도 지역노조 설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것도 그 원칙의 결과였다. 그는 억울했다. 하지만 싸울 방법이 없었다. 회사는 강했고 그는 혼자였다. 1997년 창원 1공장 노사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이재용, 또 다른 노동자, 도 같은 이유로 해고되었다. 협박과 회유가 뒤따랐다. 그는 버텼다. 하지만 공장 밖에서였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한동안 잊혔다. 회사는 계속 돌아가고 공장의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창원에는 일자리가 있었고 새로운 노동자들이 왔다. 시간은 상처를 덮었다. 봉합한 것이 아니라 덮은 것이었다. 2013년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최근 5년간 K9에서 접수된 기술 결함 보고 1,700건 이상, 핵심 사격 통제 컴퓨터는 23 패밀리 6칩과 DOS 운영체제. 2013년에도 1990년대 초반 기술이 대한민국군의 핵심 화력을 통제하고 있었다. 방사청은 삼성테크윈을 비판했다. 삼성테크윈은 예산 제약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책임은 사라졌다. 이 과장은 보고서를 읽었다. 그는 노트에 메모를 했다. 핵심 역량 부재, 투자 부족, 장기 전략 공백. 그의 분석은 냉정했다. 회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를 창원 공장의 라인에 전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 엔지니어는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일했다. K9의 업그레이드 사업, 방사청이 2013년 발주한 사격 통제 시스템 현대화. 이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것을 끝내고 싶었다. 자신이 처음 설계에 참여한 무기를 제대로 완성하고 싶었다. 창원의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K양은 여전히 생산되었다. 하지만 회사의 무게 중심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창원에서 서울로, 방위에서 보안으로, 제조에서 전략으로, 그리고 서울의 어느 회의실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결정이 익어가고 있었다.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서울 삼성전자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테크윈의 주요 주주 전원이 보유 지분을 한화그룹에 매각한다. 거래 완료 예정 시점은 2015년 상반기. 발표문은 간결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이 더 잔인했다. 창원 공장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오후였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다. 옆 사람에게 보여줬다. 순식간에 라인 전체로 퍼졌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부품은 계속 조립되었다. 하지만 공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소리는 같았지만 무게가 달라졌다. 누군가 물었다. 한화가 어떤 회사야? 한화그룹. 1952년 김종희가 창립한 한국화학 주식회사에서 출발한 재벌. 폭약, 화학, 금융, 유통.
삼성의 정밀기술 문화와는 결이 달랐다. 소비자들에게 한화는 불꽃놀이 회사였다. 매년 여의도 한강에서 하늘을 수놓는 그 불꽃. 그 회사가 K9 선더를 물려받을 것이었다. 이 과장은 발표 당일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의 노트에는 새로운 메모가 추가되었다. 전략적 매각, 삼성전자 비핵심 자산 정리, 예상된 수순, 분석가의 언어였다. 냉정했다. 그러나 그날 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커리어가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삼성의 사람인가, 한화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팔린 자산의 일부인가. 창원 1공장의 김용희는 그 뉴스를 TV로 봤다. 그는 1995년에 해고된 뒤 19년이 지나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삼성테크윈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창원을 떠나지 않았다. 공장 근처에 살았고 옛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했다. 복직 요구는 매번 묵살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각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싸울 상대가 바뀌는 건가? 그의 말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담겨 있었다. 19년을 싸워왔는데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뀐다. 자신이 복직을 요구해온 그 이름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가? 발표 이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창원 공장 안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동시에 여러 개가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건이었다. 수십 년간 유지된 무노조 원칙이 매각 발표 하나로 흔들렸다.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과 삼성테크윈 지회, 두 노조가 공존하는 복수노조 체제가 형성되었다. 조합원들은 17개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고용 안정 보장, 매각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그리고 전환 인센티브, 한 번에 지급되는 위로금. 회사 측이 제시한 것은 1인당 4천만 원의 일시금이었다. 노조는 거부했다. 거부의 이유는 돈이 아니었다. 조합원들이 분노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자신들은 매각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통보받지 못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기계를 돌리고 K-왕을 만드는 동안 서울의 주주들은 조용히 그들의 미래를 협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부품이 아닙니다. 한 조합원이 집회에서 말했다. 우리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박 엔지니어는 정년까지 1년이 남아 있었다. 그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35년을 일한 사람의 선택이었다.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1년 안에 정년이 오는 사람이 지금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프로젝트 K9 사격 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끝내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이 회사에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하지만 밤에 집에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만든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다. 이 과장은 이 시기를 훗날 회사가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살던 때라고 기억했을 것이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갔다. K양은 여전히 생산되었다. 납품 일정은 변하지 않았다. 표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창원의 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무기는 군대로 갔다. 청구서는 방사청으로 갔다.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일상이 끝날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을. 2015년 상반기 거래 완료 예정. 그것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카운트다운이었다. 2015년 4월의 창원은 봄이었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공장 담장 너머로 연분홍 꽃이 피날렸다. 그러나 창원 1공장 정문 앞에는 빨간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손에는 현수막이 들려 있었다. 우리는 팔려가지 않는다. 4월 삼성테크윈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삼성그룹 계열사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절차를 거친 파업이 시작되었다.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과 삼성테크윈 지회, 두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선언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파업이 없었던 회사에서 기계가 멈췄다. 창원 공장의 K9 생산 라인이 처음으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아무 설명 없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수천 명의 결정. 파업은 며칠 만에 끝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로 올라갔다. 삼성그룹 서초 사옥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창원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도심 한복판에 섰다.
K야행을 만드는 손들이 피켓을 들었다.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러나 삼성 본사의 유리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과장은 서울 본사 근처 카페에서 이 장면을 창문 너머로 봤다. 그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의 위치는 애매했다. 관리직이었고 노조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 빨간 조끼들을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회사의 편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의 편인가?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에 한화와의 인수인계 실무회의가 있었다. 박 엔지니어의 정년은 그해 여름이었다. 그는 파업 기간 동안 출근했다. 마지막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K마임 사격 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가 시작한 일이었고 그가 끝내야 했다. 파업 대열을 지나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했다. 동료들의 눈길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걸었다. 공장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일부 라인만 돌아가고 있었다. 박 엔지니어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도면을 펼쳤다. 36년을 이 책상에서 혹은 이 책상과 비슷한 자리에서 그는 무언가를 만들어 왔다. 오늘도 그는 만들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6월이 되었다. 한화그룹과 삼성 주주들의 거래 완료가 임박했다. 최후의 절차가 남아 있었다. 주주총회. 삼성테크윈이라는 이름을 한화테크윈으로 공식 변경하는 안건이 의결되어야 했다. 총회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회의장이었다. 6월 29일 새벽 창원과 서울에서 노조원들이 버스를 타고 성남으로 향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총회를 막을 법적 수단은 없다. 주주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끝이다. 하지만 그들은 갔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기록에 남기 위해서. 회의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 2015년 6월 29일 오전 성남. 빨간 조끼 140명 이상이 회의장 입구를 에워쌌다. 구호가 울렸다. 매각 철회하라. 고용을 보장하라. 일부는 문을 막으려 했다.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미 예고된 충돌이었다. 총화회는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작이 계속 지연되었다. 1시간, 2시간. 회의장 안에서 주주들이 대기하는 동안 밖에서는 노동자들이 끌려나갔다. 1명씩, 2명씩. 빨간 조끼가 흙바닥에 쓸렸다. 140명 이상이 연행되었다. 그리고 회의장 문이 닫혔다. 총회가 시작되었다. 회의장 안은 조용했다. 의장이 안건을 낭독했다. 사명 변경의 건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서 한화테크윈 주식회사로. 주주들이 표결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반대의 목소리는 없었다.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밖에서 끌려나간 뒤였기 때문에 의장이 선언했다. 가결되었습니다. 38년의 이름이 그 한 문장으로 끝났다. 창원 공장에서 그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은 말이 없었다. 누군가 휴대폰을 내려놨다. 누군가 작업모를 벗었다가 다시 썼다. 점심시간이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뉴스를 봤다. 수저 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다른 이름 아래서. 공장 정문에 삼성테크윈 로고. 그것이 언제 교체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이름은 이제 죽었다. 로고판이 내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박 엔지니어는 그날 오후 늦게 퇴근했다. 주차장에서 공장 건물을 한번 돌아봤다. 삼성테크윈, 정문 위의 글자들이 석양을 받아 빛났다. 그는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집으로 갔다. 36년이 그렇게 끝났다. 조용히 주차장에서 혼자서. 이 과장은 그날 저녁 한화 측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했다. 앞으로의 조직 개편, 인수인계 일정, 새로운 보고 체계, 대화는 효율적이었다. 음식은 맛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명함을 꺼냈다. 삼성테크윈 전략기획팀 이 과장. 내일부터 이 명함은 쓸 수 없었다. 그는 명함을 지갑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계산서를 집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역 교차로 빨간 조끼를 입은 채 경찰에게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노조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캔맥주를 손에 들고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교차로 너머로 삼성 서초 사옥의 불빛이 보였다.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한화테크윈이 된 첫날 아침 창원 공장의 기계는 어제와 똑같이 돌아갔다.
K9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납품 일정은 변하지 않았다. 용접 불꽃은 여전히 튀었다. 도면은 여전히 펼쳐졌다. 표면만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공장 정문 위에 이름이 달라져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름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진다.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거울 속 자신이 달라진다. 창원의 노동자들은 세명함을 받았다. 한화테크윈, 낯선 글자였다. 지갑에 넣기 전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2017년 4월 두 번째 해체가 시작되었다. 한화테크윈은 세 개의 독립법인으로 분리되었다. 한화지상시스템, K9 자주포와 지상무기체계, 한화파워시스템, 가스터빈 엔진과 에너지 장비, 한화정밀기계, 반도체 장비와 산업용 기계. 하나의 회사가 세 조각으로 잘렸다. 38년간 같은 지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회사의 직원이 되었다. 같은 공장 건물을 쓰더라도 이제 소속이 달랐다. 출입증 색깔이 달라졌다. 회식 자리가 달라졌다. 보고하는 임원실이 달라졌다. 이 과장은 이 시기에 한화지상 시스템으로 배치되었다. 전략기획팀은 유지되었다. 업무는 계속되었다. 그는 적응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재능이었다. 어떤 이름 아래서든 숫자를 읽고 전략을 짜는 능력. 그 능력은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회의실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마주 앉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삼성테크윈의 DNA인가? 한화의 전략인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커리어인가? 2018년 4월 세 번째 이름 변경이 이루어졌다. 한화테크윈 분리 이후 남은 모체 법인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개명되었다. 항공 엔진과 우주 사업에 집중한다는 선언이었다. 같은 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 기계 부문으로부터 항공 추진 시스템과 KFX 사업의 항공 부품 사업을 흡수했다. 이름이 또 달라졌다. 로고가 또 교체되었다. 명함이 또 바뀌었다. 창원 공장의 베테랑 노동자들은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다. 항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해하기에는 결정이 너무 빠르게 내려졌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출근하는 것이었다. 그 무렵 서울 강남역 교차로에 CCTV 카메라 철탑 위에 한 남자가 올라갔다. 2019년 6월 10일 김용희였다. 그는 철탑 꼭대기 가로 세로 1.659제곱미터의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그 아래로 강남역 교차로가 내려다 보였다. 도시의 불빛이 사방에서 반짝였다. 삼성 서초 사옥이 보였다. 그는 1982년 창원 1공장에 입사한 뒤 1995년 해고되었다. 이후 24년 동안 복직을 요구했다. 24년 동안 삼성은 답하지 않았다. 이제 삼성테크윈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가 사과를 요구해온 회사의 이름은 이미 지워졌다. 그럼에도 그는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다. 함께 연대농성을 시작한 이재용, 1997년 창원 공장에서 해고된 그 노동자. 은철탑 아래 땅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그의 일은 음식을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장마가 왔다. 폭염이 왔다. 한파가 왔다. 김용희는 내려오지 않았다. 12월 26일 그는 200일째를 맞이했다. 그 17,008제곱피트의 공간에서 그는 장마를 버텼고 한파를 버텼다. 웅크려 잠을 잤다. 바람에 흔들리는 철탑 위에서 새벽을 맞았다. 그의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남역 철탑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는 바쁘게 지나갔다. 버스가 지나갔다. 택시가 지나갔다. 삼성 서초 사옥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삼성은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K9은 계속 팔렸다. 한화 체제 아래서 K9 턴더는 오히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군비 증강에 나섰다. 폴란드는 K9 쉐치2문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다. 호주, 루마니아, 이집트가 줄을 이었다. 2026년 현재 K9 Thunder는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총 계약 대수는 1,800문을 넘어섰다. 21세기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다. 그 어디에도 삼성의 이름은 없었다. 박 엔지니어가 9년을 바쳐 설계한 무기. 김용희가 손으로 조립한 부품.
수천 명의 창원 노동자들이 야근을 하며 완성한 플랫폼. 그것은 세계를 누비고 있었다. 다른 이름 아래서. 2023년 3월 1일 마지막 이름이 사라졌다. 한화테크윈. 보안 카메라와 영상 감시 사업을 맡고 있던 법인. 이 한화 비전으로 개명되었다.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 한화 비전. 세 번의 이름 변경, 세 번의 로고 교체, 그리고 마침내 테크윈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1977년 창원에서 태어난 그 이름의 마지막 흔적이 지워졌다. 서류상으로는 자연스러운 기업 구조 조정이었다. 숫자로는 성공적인 인수합병이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매출 9조 원을 넘어섰다. K야행은 여전히 생산되었다. 일자리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창원의 어느 노동자가 1978년부터 자신이 다닌 회사의 이름을 말하려 한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삼성정밀공업, 삼성항공,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개의 이름, 하나의 공장, 하나의 삶. 이름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결국 아무 이름도 남지 않는다. K가이그탄다는 오늘도 포문을 열고 있다. 핀란드의 설원에서,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해안에서, 폴란드의 평원에서, 인도 라자스탄의 사막에서 155mm 포신이 하늘을 향해 각도를 잡고 반가쇠가 당겨지고 굉금이 울린다. 초당 수백 미터의 속도로 포탄이 날아간다. 그것을 만든 손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다. 세계 10개국 이상의 군대가 이 무기를 선택했다. 1800문 이상이 계약되었다. 21세기에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면서 K9의 수요는 다시 한번 폭발했다. 폴란드 672문, 루마니아 54문,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숫자는 아름다웠다. 유산은 살아있었다. 이름만 달라져 있었다. 박 엔지니어는 2015년 여름 조용히 정년을 맞았다. 마지막 날,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한화테크윈으로 이름이 바뀐 지 몇 주가 지나 있었다.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회의실에서 30분 박수가 있었다. 악수가 있었다. 그리고 끝이었다. 퇴직 후 그는 창원을 떠나지 않았다.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맑은 날이면 공장 굴뚝이 보였다. 굴뚝은 여전히 연기를 뿜었다. 그는 가끔 뉴스에서 K9 관련 소식을 봤다. 폴란드 수출, 호주 계약,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활약. 볼 때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자부심인지 쓸쓸함인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자신이 9년을 바쳐 설계에 참여한 무기가 지구 반대편 전장에서 쓰이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 그것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름은 한화였다. 삼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은퇴한 엔지니어가 세상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는 K9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K9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에게 삼성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상대방은 고개를 갸웃했다. 스마트폰 만드는 그 삼성? 그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박 엔지니어는 짧게 웃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설명하는 것이 점점 피곤해졌다. 이 과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략기획팀 부장이 되었다. 승진이었다. 연봉이 올랐다. 조직에서 그의 역할은 커졌다. 그는 K9 권잉의 동남아시아 수출 전략을 짰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사업 중장기 로드맵에 이름을 올렸다. 회의실에서 그의 발언은 무게를 가졌다. 적응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끔 그는 오래된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삼성테크윈 전략기획팀 이 과장. 2015년 6월 28일까지 유효했던 명함.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버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간직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그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한화의 전략인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인가?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의 자리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출근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를 온전히 채우는지는 그도 몰랐다. 김용희는 200일 만에 철탑에서 내려왔다. 2020년 1월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화 측과 노조, 그리고 오랜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율이 이루어졌다. 완전한 복직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사과도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는 내려왔다. 200일. 혹한과 폭염과 장마를 철탑 위에서 보낸 남자. 그가 원한 것은 거창하지 않았다. 사과, 그리고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인정. 24년을 싸웠다. 200일을 하늘 위에서 버텼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내려왔다. 창원으로 돌아온 그는 후배 노동자들에게 말했다. 싸우는 것이 옳다. 결과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싸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남는다.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 남았다. 경향신문의 기사에, 노동운동의 역사 한 줄에, 그리고 강남역 교차로를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어딘가에. 삼성은 끝내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끝났다. 박 엔지니어는 자신이 만든 것이 세계를 누비는 것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살고 있다. 이 과장은 새로운 이름 아래서 승진하고 성장하며 살고 있다. 김용희는 불완전한 합의를 안고 여전히 창원에서 살고 있다. 세계의 삶, 세계의 결말. 하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것이 하나 있다. 자신들이 만든 것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들에게 없었다는 사실. K양을 만들 것인지 결정한 것은 서울이었다. K9을 누구에게 팔 것인지 결정한 것도 서울이었다. 회사를 팔 것인지 결정한 것도 서울이었다. 이름을 바꿀 것인지 결정한 것도 서울이었다. 창원은 만들었다. 서울은 결정했다. 재벌 체제는 이것을 자연의 질서로 만든다. 주주가 결정한다. 자본이 방향을 정한다. 비핵심 자산은 정리된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삼성이 삼성 테크윈을 판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기업 활동이었다. 한화가 회사를 해체하고 재편한 것도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 숫자로 보면 모두 옳았다. 그러나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 37년을 일한 엔지니어가 있었다. 해고된 뒤 24년을 쌓은 노동자가 있었다. 자신이 어느 회사 사람인지 모르게 된 관리자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사회 결의문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어떤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기업은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이 만들어내는 삶들은 스스로 감당한다. 오늘도 K양은 포문을 열고 있다. 세계 어딘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로고가 새겨진 K9이 훈련을 하고 있다. 포탄이 날아가고 포신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 무기를 처음 구상한 사람들, 처음 도면을 그린 사람들, 처음 용접봉을 댄 사람들은 이제 없다. 적어도 그 이름표 위에는. 그러나 그 포성 안에는 창원의 시간이 새겨져 있다. 1977년에 첫 번째 공장, 1989년에 첫 번째 도면, 1996년에 첫 번째 포성, 1999년에 첫 번째 인도, 수천 번의 야근, 수만 번의 검수, 이름 없이 쌓인 수십 년의 정밀함. 무기는 기억하지 않는다. 무기는 그냥 날아간다. 기억하는 것은 사람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 창원은 오늘도 공장 굴뚝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다. 이름이 몇 번 바뀌었든, 자본이 어디로 흘러갔든, 기계는 돌아간다. 사람들은 출근한다. 그것이 창원이 세상에 말하는 방식이다. 말이 아니라 일로.